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시원하게 꿰뚫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평론계의 일타 강사. 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을 모시고 오늘은 특집 윤태곤의 촉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거 전에 뵀는데 그때도 예. 촉을 막 날려주셨는데 예. 거의 맞았어요. 예. 자, 윤 실장님 나오시면 늘 시간이 모자라서 궁금한 걸 다 못 여쭤보기 때문에 오늘은 시원하게 30분으로 텄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육성 하나 듣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집무실을 옮기고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국정은 논란 속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이 봉화마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뒤로 한 여성이 대통령실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지인을 데려간 건 비선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일부만 나왔습니다. 매일 도 스태핑을 하시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뭐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이르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이전해가지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도어 스태핑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좀 관행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정말 오랜만에 여당이 돼가지고 네. 이제 여당으로서의 당정 협의 이런 것을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민주당도 오랜만에 야당 뭐 5년 만입니다만은 네. 이제 그리고 170석이 넘는 초대형 야당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들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고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고, 한 달 뭐 그럼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한 달인 거죠. 당선으로부터 치면 이제 3월 9일 뭐 그때였으니까 한 100일쯤 네.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하락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당선인 시절에 기대가 낮다. 제일 낮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말이 되냐라고 맞아요. 막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취임하고 이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과반을 요즘 다시 넘겼고. 주춤한 상황이에요. 이 흐름은 이제 하나하나 뭐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대통령 선거 격차가 0.73%였지 않습니까? 초박빙. 대통령이 이제 가려진 직후에는 뭐 이걸 인정을 못한다가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해 있는 게 풀리지가 않았던 네네. 거예요. 지방선거도 또 바로 왔고. 네, 이거 꿈인지 생신지 나쁜 의미로 이거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못 믿겠어.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립 전선이 형성되니까 당선인 시절 초반에 되게 안 좋았었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용산 이전 건까지도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취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도 했었고 네, 10일.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뭐 약간 약식 취임식 같이. 그때는 뭐 그때는 인수위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이제 선서하고 실내에서 끝. 이제 취임식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 엄청 기가 좋았죠. 막혔어요. 그리고 4만여 명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약간 그 느낌,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났다. 라는 느낌, 그런 게 이제 겹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찍 방한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구나, 정권이 바뀌었구나, 새 정부가 출범하구나. 3월 9일 그때는 긴가민가 뭐 믿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선돼서 기분 좋은 쪽도 우리가 된 거 맞아? 얼떨떨한 이런 느낌에서부터 그 5월 9일 이렇게는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니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뭔가 연장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가만 보시면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 수위가 되게 높고 그랬었어요. 발언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대 평가가 되면서 네.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주춤하고 하락하는 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딴 데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여당도 야당도 절대평가를 받는 거다. 네.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상대평가 아니라. 아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잘하냐 못하냐. 네. 뭐 계속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깎일 거다. 의미 없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뀔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네. 아 윤석열 뭐 어쩌고 저쩌고 네네네. 하는 거 별로 안 통할 거다. 저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봐요. 그럼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자 통상적으로 정치라는 게 제로섬 내지는 상대평가 성격이 강하죠. 특히 그렇죠.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주춤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오르질 않고 있어요. 네. 당의 격차는 꽤 커요. 여전히 중요한 거 국민의힘하고 짚어주셨네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당은 여당대로 심기일점해야 되고 야당은 뭐 이거 신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을 짚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요. 가장 최근 걸 하나 말씀드리면 49%가 나왔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 15일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거예요. 과반 위, 50% 위로 갔다가 지금 최근에 49%로 떨어졌는데 이게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절대평가니까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라. 자, 그런데 이게 관련해서 왜 떨어졌을까 하는 또 요인이나 변수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 당정 관계 이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재명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아니 윤석열은 이제 처음인데 않아요. 뭐 이재명 왜 저러는 거야?라는 비교가 아닌 거예요. 자체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그 대통령이라는 인식 하에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전 정권에는 뭐 민변으로 도배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자, 김건희 여사 최근 행보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이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뭐 사적 채용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뭐 봉하마을 가고 봉하마을에서 보면요. 그 권양숙 여사하고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권양숙 여사가 막 덕담 오히려 약간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뭐 민주당 쪽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이 김건희 여사도 과거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왜 저 사람들 자꾸 노무현 좋다 이야기하냐 막 그런 비판받을 정도였잖아요. 심지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왜 뭐 빵을 먹는다, 뭐 영화를 본다.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국산 중저가 대통령 신발 같이 샀다. 뭐 빵집 갔다. 뭐 영화 봤다. 봉하마을 갔다.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왜 이 사진과 소식이 무슨 팬클럽 회장을 통해서 알려지지? 그리고 지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100번 양보하면은 멀리 가니까 뭐 KTX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저 봉하마을까지 갔다고 그러던데 서울에서부터 그 뉴스에 나왔던데 뭐 나 멀리 가니까 같이 갈래? 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도 개인적으로. 많고. 근데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버스에 계세요. 참배는 저 하고 올게요. 그 이제 기자들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그분하고 같이 참배를 했을까? 바로 굳이 뒤에 사진을 서서. 찍혔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참 이상하다. 뭐 왜 그랬을까라고 한 거고 이거를 또 이제 원래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아유 이게 뭐 내용은 괜찮지만은 그 과정이 좀 아쉬움이 있어. 자꾸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이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답이 나왔다.
가만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물론 뉘앙스가 네네네. 민주당은 좀 더 이제 공격적이고 세죠. 국민의힘은 좀 이제 방어적이지만은 네. 공적 시스템 내로 들여라. 아. 그리고 이미 코바나 콘텐츠 출신의 직원 2명이 청와대 그러니까 뭐 그게 대통령, 이제 이런 청와대 거뭐 사적 대통령실에 채용 뭐 이런 거 채용됐다는 근데 거잖아요. 총비서관실이라든지 네. 부속실에는 원래 조금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친분 있는. 전에도 이제 뭐 디자이너 뭐 딸이 이제 뭐 행정요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네. 거니까 그걸 이제 문제 삼을 거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심이 자꾸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네. 우리가 사실은 영부인 옆에 누가 서 있는지 무슨 관심이나 있었어요? 아, 전에 없었죠. 없었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냐라고 하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는 관심 인물이에요. 스스로. 예, 네. 그게 지금 어떨 때는 득이 되기도 했고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예.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될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스스로 관심도가 높아진 김건희 여사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여야가 이 해법은 같다. 뭐 꼭 제2부속실 이렇게 이름을 안 써도 그렇죠. 뭐 되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뭐 네네네.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예. 여사관리팀, 뭐 수행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놓고 이게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다 반발하고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일부에 들었는데 오늘 상당히 센 발언인데 취지는 또 원론이에요. 늘 원론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게 꼭 민주당 때는 안 그랬나 이런 게 워딩이 쏙 뽑히니까 센 발언이 돼버리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걸 뭐 민주당 정부 때 이제 기준의 워딩을 한 뭐 적폐 수사, 그 다음에 뭐 정치 보복 이거는 뭐 시각에 따라 다른 네네네네. 발언이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 그렇죠, 요새 경찰도 그렇죠. 많이 하지만은 검경이 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워딩도 같이 세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나는 잘 모른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거 묻지 마라.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증거에 따라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네네. 되는 건데 본인도 왜 검사 뭐라고 출신이고. 하냐? 그럼 뭐 덥잔 말이냐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과감한 이 스타일 이건 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왜 물어보냐라고 했을 때도 물론 그렇다면은 야당이라든지 반대층에서는 되게 이제 이중적이다 뭐 네네네. 그런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다 뒤에서는 하면서 말로만 이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아예 이제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게 우리가 봤던 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상대도 네네.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윤 대통령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국정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 네네네. 건데 뭐 경제가 중요한데 왜 경제에 신경 안 쓰고 이거만 하냐 이런 비판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 이게 네네. 국정 그렇죠, 운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게 상호간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상호간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이제 높일 수가 있느냐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건데 그게 저는 아직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 전반적인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대목이시네요. 그러니까 수사나 사정 전문가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네. 정치 신인인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평가하는데 이 수사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다 연결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거 대통령실에서 좀 듣고 계셔야 되는데 네, 뭐 따로 좀 아시겠죠. PD님 연락 좀 네. 드리세요. 자, 중요한 컨설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 자, 정치보복 논쟁의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누구한테 득실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폐 수사로 보는 거하고 이제 뭐 정치 보복으로 보는 거하고 이건 뭐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아닌 거고 결국은 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좌충우돌하고 광폭행보는 같은 말이다.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식과 평가가 좋으면은 이런 수사 같은 것도 힘이 오히려 실릴 것이고 잘한다 하고 다른 일을 못하면요. 딴 건 못하는 주제 이것만 열심히 내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검찰공화국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경제는 지금 망하는데 수사만 열심히 해서 국정이 돌아갑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야당 민주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대평가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인지 여러 가지 지금 광폭행보라고 하기에는 좌충우돌인 것 같아요. 일단 육성을 좀 듣고 오죠. 민주당에선 4선 우상호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당 쇄신과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강성 팬덤 정치와 계파 갈등에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이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들은 모두 강제 수사 대상이 수사관들이 성남시청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백현지구 개발 사업의 용도 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관심은 이 수사가 이재명 의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육성에 앞으로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인데 자, 3번 선거를 내리 패배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혁신을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혁신보다는 당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은 큽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뭐 혁신과 당권 경쟁을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권 경쟁의 축이 혁신이어야 혁신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권 경쟁하지 말고 혁신 경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이 정치인들 보고 선거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제일 좋은 건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게 선거 승리로 연결되게 하는 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혁신 경쟁을 해서 혁신 경쟁에서 신뢰를 얻고 좋은 안을 내는 쪽이 당권도 갖고 가게 하는 거. 그러네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참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사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나왔던 이제 이대진 대표님 나오셨지만 이제 서해 공무원 문제도 있고 뭐 하나 둘이 아닌 거고 경제 문제도 이렇거든요. 여당도 머리가 아픈데 야당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 경제가 어려울 땐 발목 잡기 프레임이 확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 둘이 아닌데 저는 근데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한테는. 한 2-3달 동안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네네네. 좀 상관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총선 10대 맞았는데 11대, 12대를 맞는 건 상관없다. 다만 8월 전당대회 때부터는 정말로 바뀔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맞았는데 1대, 2대 더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막 피하고 하다가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환부가 있으면 드러내고 고름이 있으면 아프더라도 좀 짜내고 1-2달 동안 빨리 그걸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인식들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한 2달 동안 전당대회까지 요감 먹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더 두드려 맞고 대신 고름을 확 짜라. 그렇죠. 8월에는 환부를 다 수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런,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 혁신 따로, 당권 경쟁 따로가 아니다. 당권 경쟁의 결과물이 혁신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학생, 자녀들한테 야, 건강하게만 자라 그러지만 성적표 보면 또 엄마 아빠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 경쟁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러한데 항상 어느 당이든지요. 뭐 잘 안 돼가지고 혁신하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늘 하죠. 항상 양쪽이 싸워요. 양쪽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지층의 의견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지지층의 의견 더 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랑 중도
로 가야 된다라는 게 싸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 이름도 여러 번 바꾸고 했지만은 태극기 부대하고 그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호 못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 탄핵 네. 스스로 이제 뭐 성문 열어줘가지고 망해먹은 거야. 라는 쪽하고 네. 무슨 소리냐. 탄핵을 그때 안 할 수 있었냐. 우리가 정당했다. 바뀌어서 중도로 가야 된다라는 네. 건데 크게 봐서는 중도로 간 쪽으로 된 거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의 책임자가 물론 그분이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네. 당으로 데려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정부의 밀어서, 검찰총장이 상대당이 돼서 대통령을 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도 지그락자그락 이제 하고 있지만은 큰 가닥은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선거 맞습니다. 내번져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맞네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3연패를 했는데 뭐 선택은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이 있는 분들 하는 몫이에요. 네.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뭐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좀 뭐 두고 보는 거죠. 자, 여야는 중원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가닥을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윤태곤 실장님의 촉으로 컨설팅을 한 거예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97세대 교체론 86 용태론에 이어서 자, 혁신을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또 이재명 의원이 이제 86그룹의 딱 중간 세대니까 이 견제용으로 등장한 거 아니냐. 속셈이 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세요? 다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86 용태론보다 97 역할론이라는 말이 나아요. 그게 97 그거지만은 역할론. 같은 말이지만은 세대 그 교체. 말이 차라리 나은 거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보면 의원이 뭐 17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 70년대생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70년대생들 중에서 지금 보면 뭐 박주민, 강훈식, 박용진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0년대생들이 가만히 보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28살 때부터 총선 출마를 했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대 말부터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 거의 20년씩 이렇게 여기서 말하자면은 참 구른 사람들이에요. 젊어 어떤 면에는 보이지만. 그래서 이 70년대생들이 민주당 70년대 가끔은 지금까지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너무 노련하다. 뭐 86보다 더 노련해가지고 문제다. 청년 느낌 아니다. 예, 라는 말을 들었는데 약간 준비된 세력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은 뭐 홍영표, 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이 말이 되냐? 비이재명, 뭐 반이재명, 친문 다 뭉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구도와 전선 자체 그거로 형성이 되고 세력 대결로 간다. 거기서 이제 뭐 우리 70년대생 하면은 항상 제3세력의 느낌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쪽이야? 친명이야? 그렇죠. 반명이야? 이걸 그리고 또 그 물어보겠죠. 70년대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붙어버린다면 또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자, 야,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이 인연인데 대부분 악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최고위원 추천 놓고 갈등 빚고 있는데 윤 실장님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할 때 추천은 안철수 의원의 마음 아니냐?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못 받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도 제가 기사를 조금 보니까 왜 뭐 원래 우리 국민의힘 있던 사람을 추천을 하냐. 정식 의원.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뭐 각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도덕적 문제나 지금 법적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최고위원의 결격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고 비토를 하려면 조금 더 다른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안철수 이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고 권한이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받아주는 게 도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준석 윤리위 징계 지금 27일로 연기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 사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여당 전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당 싶은 전체? 거예요.
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 선거도 잘 이겼어요. 잘 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네. 그럼 지금 여당은 뭘 할 때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정 협의하고 이런 데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훨씬 중요한 게 정책위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모습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정조위, 뭐 2정조위, 3정조위 해가지고 있었죠. 1정조위는 이제 뭐 기재부 장관하고 정책 그렇죠. 협의하고 경제 차관한테 정책하고. 보고도 받고 국토부 다루는 데서는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지금 뭐 레미콘 파업도 사회 이슈 한다면서 다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도 전달하고 뭐 세게 할 건 세게 하고 네네. 뭐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고 그럼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거 하고 국민들한테도 그걸 더 많이 보여줘야 네. 될 때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네. 이런 건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의석이 작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이 내각으로 가버렸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사람이 내각으로 있으면은 가버렸다. 사실은 뭐 정책위 의장 이렇게 네네네. 하면서 그런 거 딱 하면 맞는데 기재부를 막 부르고. 그렇죠. 내각에 갔으니까. 야, 그것도 문제네. 능력 있는 정책통들은 다 그러니까 내각으로 지금 풀 차출됐다. 자체를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 풀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초재선 의원도 그런 거 하면서 빨리빨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정치가 국정과 따로 놀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좀 연계되는 하나씩 느낌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이 윤 실장 오신 김에 촉 하나만 더 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에 등장을 해서 2년 뒤에 뭐 장관 2년이면 오래 하는 거죠. 국회 입성할 거냐? 차기 대권 주자로 진짜 나올 거냐? 어떻게 촉이 오십니까?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고 논쟁적인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해 볼 때 되게 흥미로운데 네. 근데 결국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연결되는 지점 같은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인기는 없는데 한동훈은 인기가 좋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거. 네네.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미래도 연결이 될 거예요. 윤 대통령과 정치적 미래가 연결돼 있다. 네. 한동훈 혼자의 역할이 아니라 또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예를 어떤 들어서 평가를 뭐 받느냐. 오세훈 시장이다 이러면은 대통령 좀 인기가 없더라도 그래. 독자적으로 오세훈 그럼 뭐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게 되는데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데 한동훈 참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은 연결돼 있지 않은데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은 연결돼 있다. 그 비유가 와 닿습니다. 야, 오늘 재밌네요. 특집 윤태곤의 촉.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